지독하게 값비싼 향수 냄새와 화장품 분내가 뒤섞인 방 안, 신윤아는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새빨간, 거의 피에 가까운 색의 립스틱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입술선을 삐뚤빼뚤하게, 마치 서너 살짜리 아이가 장난을 쳐놓은 것처럼 과장되게 그렸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그녀는 입꼬리 한쪽에 점을 찍듯 립스틱을 살짝 뭉갰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가히 추녀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았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 위에는 얼룩덜룩하게 바른 목과 색깔이 완전히 다른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눈두덩이는 80년대 디스코텍에서나 볼 법한 형광 파란색과 보라색 섀도우가 점령했고, 속눈썹은 마스카라가 뭉쳐 거미 다리처럼 흉하게 붙어 있었다. 활용점정은 그녀가 막 집어든 알이 두껍고 촌스러운 검은 뿔테 안경이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그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겉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늘한 이성이 담긴 음성이었다. 오늘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는 평소보다 2시간을 더 투자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오늘 저녁에 잡힌 지긋지긋한 맞선을 망쳐버리기 위함이었다. 진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신윤아. 밖에서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저 운 좋게 태어난 바보 공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평판을 유지하는 것은 지난 5년간 그녀가 가장 공들여온 연기였다. 특히 3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새어머니 박혜진과 숙부 신강우가 회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의 연기는 더욱 절박해졌다. 오늘의 맞선 상대는 시아인 그룹의 CEO 강민준이라고 했다. 새어머니 박 여사는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안달이나 있었다. 시안그룹과의 결합은 곧 진성그룹 내에서 박 여사와 신강우의 입지를 공고히 해줄 강력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윤아를 쓸모있는 인형으로 팔아넘기고 싶어 했다. 윤아는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시안그룹 CEO라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고. 윤아는 흉측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옷장에는 수백 벌의 명품 드레스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중 가장 색 조합이 촌스럽고 몸매를 부해 보이게 하는 드레스를 골라 입었다. 준비는 끝났,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 강민주는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최근 재무제표와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 계획안이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결혼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특히나 정략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위였다. 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 진성그룹이었다. 시안그룹 역시 진성이 노리는 그 리조트 부지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맞서는 경쟁사의 후계자를, 그리고 그 회사의 약점을 가장 가까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비서가 건넨 신윤아의 프로필을 이미 검토했다. 사교 활동 전무, 경영 참여 의사 없음, 알려진 능력 전무. 한마디로 장식용 인형이었다.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민주는 태블릿을 껐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만큼이나 차가웠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짙은 눈동자가 엘리베이터 문 너머의 화려한 레스토랑을 향했다. 그는 오늘 이 무의미한 저녁 식사를 1시간 안에 끝낼 생각이었다.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나오든 적당히 맞춰주다 사업적 가능성만 타진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신윤아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5분을 늦게 도착했다. 레스토랑 입구에 그녀가 들어서자
순간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격조 높은 분위기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그녀의 모습 때문이었다. 지배인이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그녀를 강민준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유나는 일부러 뒤뚱거리고 어설프게 걸으며 그 뒤를 따랐다. 강민준은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예상은 했지만 상상 이상이었다. 촌스러운 안경, 괴상한 화장, 조화롭지 못한 드레스. 그는 속으로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진성그룹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의자를 빼주는 신용을 했다. 유나는 어머, 고마워요. 라고 과장되게 높은 목소리로 외치며 의자에 거의 털썩 주저앉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유나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웃었다. 웃을 때마다 뭉개진 립스틱이 더욱 흉측하게 번졌다. 강민준은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입니다. 늦으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유나는 그 반응이 마음에 들었다. 시작부터 자신에게 질렸다는 뜻이니까. 어머, 죄송해요. 오는 길에 예쁜 강아지가 있어서 보느라고요. 호호호. 유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지만 그 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몇몇 테이블에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쳐다봤다. 민주는 메뉴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드시고 싶은 걸로 고르시죠. 유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메뉴판을 받아들고는 가장 비싼 캐비어와 랍스터 요리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저는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것도 먹을래요. 아, 와인도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오늘은 강 대표님이 쏘시는 거죠?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천박하게 물었다. 민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물론입니다. 원하는 만큼 시키시죠. 그는 웨이터를 불러 그녀가 주문한 것과 자신을 위해서는 간단한 스테이크와 미네랄 워터 한 병을 주문했다. 그는 이 여자와 식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 오로지 관찰할 생각뿐이었다. 음식이 나오자 유나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랍스터를 포크와 나이프로 엉망진창 해체하며 소스를 사방에 튀겼다. 와, 정말 맛있다. 강 대표님도 드셔보실래요? 그녀는 랍스터 살점 하나를 포크로 찍어 그에게 내밀었다. 민주는 살짝 뒤로 물러나며 손으로 막았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시죠. 유나는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캐비어를 숟가락으로 퍼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입가를 닦지도 않고 와인을 물처럼 들이켰다. 그러고는 트림까지 작게 했다. 아, 실례. 너무 맛있어서 그만.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쯤 되면 정남이가 떨어져서 당장이라도 일어나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턱을 괜 채 그저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경멸이나 혐오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오히려 흥미에 가까웠다. 마치 희귀한 곤충을 관찰하는 생물학자처럼 그는 그녀의 모든 과장된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다. 유나는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근데 강 대표님은 왜 저랑 맞선을 보러 나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물었다. 소문 들으셨죠? 저 머리도 나쁘고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돈 쓰는 것만 좋아한다던데. 민주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소문을 믿는 편이 아니라서요. 그의 대답은 지극히 원론적이었다. 유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저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평생 놀고 먹는 게 꿈이에요. 강 대표님 정도면
제 꿈을 이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녀는 최대한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드디어 강민준이 반응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나가 기대했던 경멸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듯한 기묘한 미소였다. 그는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남자의 짙은 눈동자가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을 정확히 응시했다. 그는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신유나 씨, 연기력이 상당하시네요.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준의 말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안경으로도 당신의 진짜 눈빛은 다 가려지지 않는군요. 그 화장 밑에 숨겨진 얼굴이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가면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뒤로 물리고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뉴는 제 취향이 아니었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유나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불렀다. 무슨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혀 짧은 소리가 아니었다. 원래의 차갑고 이성적인 톤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다. 강민주는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오늘 연극 잘 봤습니다. 신유나 씨, 다음번엔 좀 더 성에 있는 무대를 기대하죠. 그는 그대로 뒤돌아 유나를, 그리고 그녀가 공들여 만든 추녀의 형상을 남겨두고 레스토랑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유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랍스터 접시 앞에서 굳은 채 앉아 있었다. 난생 처음 만난 자신의 연기를 단번에 꿰뚫어 본 남자. 강민준. 그는 적이었을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일까? 분명한 것은 오늘 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신유나가 진성과 저택의 묵직한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집안의 공기는 알프스 꼭대기처럼 차갑고 희박했다.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로비, 그 중앙에는 그녀의 새어머니 박혜진 여사와 숙부 신강우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마치 지옥의 문을 지키는 두 마리의 수문장처럼 유나는 아직 그 흉측한 화장을 지우지 못한 상태였다. 아니, 일부러 지우지 않았다. 이 연극의 마지막 관객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박 여사가 먼저 그녀의 몰골을 발견하고는 손에 든 찻잔을 격렬하게 내려놓았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신유나, 꼴이 그게 뭐니? 강민준 대표는 왜 너 혼자 들어와?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나의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오늘 이 맞선에 그룹의 사활이라도 걸린 듯 굴었다. 유나는 움찔, 겁먹은 토끼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그게요, 어머니. 강 대표님이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녀는 촌스러운 안경을 고쳤으며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다.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밥도 거의 안 드시고. 박 여사는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가버려? 이 중요한 자리를. 이 멍청한 게. 내가 어떻게든 성사시키라고 말했을 텐데. 그녀가 유나에게 손이라도 올릴 듯 다가오자 옆에 있던 신강우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신강우는 박 여사와 달랐다. 그는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신강우는 소파에 기댄 채 유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촌스러운 드레스, 거미 다리 같은 속눈썹, 그리고 일부러 뭉갠 립스틱 자국에 머물렀다. 그는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야, 그 화장은 네가 직접 한 거니?
유나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식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네, 네, 숙부님.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해서 예뻐 보이려고 했는데 이상했나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바보 연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신강우가 자신을 절대 얕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였다. 신강우는 유나를 몇 초간 더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유나는 시선을 피하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마침내 신강우가 입을 열었다. 유행이라. 네가 언제부터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이고, 부회장님, 얘한테 뭘 바라세요. 그냥 머리가 나빠서 저런 거죠. 유행은 무슨, 꼴 좀 봐. 박 여사는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당장 들어가서 그 흉한 것 좀 지워. 다음 주에 시안그룹과 미팅 다시 잡을 테니 그때는 아니 내가 직접 사람 붙여서 널 꾸밀 거야. 알았어? 네, 네, 어머니. 잘못했어요. 유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멍청하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도망치듯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유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겁먹은 토끼의 모습은 간데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표정만이 남았다. 그녀는 욕실로 직행해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추녀는 그녀가 지난 5년간 공들여 만든 완벽한 가면이었다. 그녀는 화장솜에 클렌징 오일을 듬뿍 묻혀 거칠게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파란색 섀도우와 검은 마스카라가 흉하게 번져내렸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이 닦여나가자 맑고 지적인 피부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뿔테 안경을 벗어 던졌다.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멍청함과는 거리가 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빛나는 한 쌍의 눈동자였다. 강민준. 유나는 자신의 본래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그녀의 연기를 꿰뚫어 본 최초의 남자였다.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연기력이 상당하시네요. 그의 조롱인지 감탄인지 모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위험했다. 숙부인 신강우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일지 몰랐다.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히 맞선을 망친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연기 자체에서 다른 가능성을 본 것일까? 시안그룹과 진성그룹은 현재 해강 리조트 부지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었다. 그는 분명 진성의 내부 정보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약점으로 판단하고 접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약점이 아니라 가시를 발견했다. 유나는 샤워기 물을 세게 틀었다. 모든 화장품 찌꺼기를 씻어내며 생각을 정리했다. 신강우와 박 여사는 어떻게든 자신을 강민준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치우려 할 것이다. 그녀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아버지가 남긴 지분을 합법적으로 삼키기 위해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강민준이라는 변수가 나타난 지금 계획을 서둘러야 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 강민준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 잔 대신 방금 막 김 비서가 가져온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돌아오자마자 김 비서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신유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표면적인 보고서 말고 진짜 그녀를. 김 비서는 유능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강민준이 원했던 진짜의 편린을 찾아냈다. 대표님. 신유나의 공식적인 재무 기록은 깨끗합니다. 그룹에서 받는 용돈과 배당금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화면을 넘겼다. 5년 전 그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개설된 사모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SY 글로벌 인베스트입니다. SY 민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신유나, 이니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비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다. 놀라운 것은 이 펀드의 운용 실적입니다. 지난 5년간 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해외 바이오테크와 AI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건들 대부분이 최근 몇 년간 수백, 수천 %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에는 경이로운 수익률 그래프가 떠 있었다. 현재 추정되는 펀드 운용 자산 규모는 웬만한 중견기업의 시가 총액과 맞먹습니다. 진성그룹의 몇몇 계열사보다 현금 동원력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강민주는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레스토랑에서 지었던 그 기묘한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공주라.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의 투자 실력이라면 월스트리트에서도 최고로 대우받을 천재 수준이군. 그렇습니다, 대표님. 김 비서가 말을 이었다. 이 바보 상속녀는 지난 5년간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채 막대한 부와 실력을 축적해온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익명 투자자를 그림자, 섀도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강민주는 손을 들어 김 비서의 말을 막았다. 그림자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신유나라는 여자가 가진 본질이었다. 그 흉측한 화장, 과장된 몸짓, 멍청한 말투.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상대를 속이기 위한 고도의 연기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숨겨야 했을까? 진성그룹 내부 상황은 민준이 물었다. 신강우 부회장과 박혜진 여사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강우 부회장이 추진 중인 해강 리조트 사업은 그룹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무리한 투자라는 내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 부회장이 모든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더군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야경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꿰뚫었다. 신강우는 조카 딸을 이용해 시안그룹을 끌어들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동시에 무리한 사업의 위험을 분산시키려 했던 거군. 그리고 신유나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그 이상을 위해 추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그 추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에서도 숨길 수 없었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 그녀는 경멸해야 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모든 이들을 속이고 있었어. 강민주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거짓 연기는 그가 본 그 어떤 진실보다도 강렬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자 날카로운 무기였다. 김 비서. 신유나와의 다음 약속을 잡아. 이번엔 내가 직접 연락하지. 김 비서가 놀라 물었다. 대표님? 하지만 맞서는 끝났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사업 파트너를 만날 시간이니까. 그녀가 연기하는 그 가짜가 아닌 그녀의 진짜 연기력을 살 시간이지. 그는 이 흥미로운 연극에 기꺼이 동참할 생각이었다. 일주일 후 신유나는 철저하게 평범함으로 위장한 채 인사동의 한 낡은 고서점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만든 추녀의 모습도 진성그룹 상속녀의 화려함도 아닌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이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신유나도 바보 상속녀도 아닌 그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피난처였다. 그녀는 청운서림이라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3층짜리 서점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종이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오히려 그녀의 복잡한 머릿속을 안정시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3층 경영 철학 코너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SY 글로벌 인베스트의 투자 전략을 구상하던 비밀의 아지트였다. 그날의 맞선 이후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연기력이 상당하시네요. 그 한마디는 그녀가 5년간 쌓아온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그는 왜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폭로하지 않았을까? 그는 위험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고 그녀의 계획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초경쟁 시대의 기업 전략이라는 두꺼운 원서를 집어들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였다. 숙부 신강우는 해강 리조트권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번 주 이사회를 소집했다. 박 여사는 어떻게든 시안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려 하거나 아니면 제2, 제3의 맞선 상대를 물색할 터였다. 그녀는 책장 사이에 몸을 숨기다시피 웅크렸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신강우의 계획은 단순한 리조트 개발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헐값에 사들이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때였다. 그녀가 웅크리고 앉은 책장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누군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유나는 숨을 죽였다. 이곳은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구석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남자. 일주일 전 그녀의 가면을 단번에 벗겨버렸던 그 남자, 강민준이었다. 그는 호텔에서처럼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모습이 아니었다. 훨씬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마스크와 모자를 뚫고 그 안에 진짜 신유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낡은 서점의 정적을 깼다. 유나는 순식간에 몸을 일으켰다.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어떻게 여길?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신유나 씨가 연기를 하지 않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은 김 비서의 조사가 그녀의 사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의미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취했다. 날 미행한 건가요? 목적이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멍청한 상속녀를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번 맞서는 양측 다 실망스러웠던 것 같군요. 용건만 말해요. 유나가 쏘아붙였다. 좋습니다. 연극은 그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강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신유나 씨에게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거래? 유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일종의 연기 계약이라고 해두죠. 강민주는 서가에 꽂힌 책의 등줄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신유나 씨는 계속해서 맞선을 망쳐야 하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나는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강 리조트건에 대해서 유나는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래서요?
내가 당신에게 내부 정보를 넘기고 당신은 그 대가로 날 눈감아 주겠다?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내가 당신의 공식적인 맞선 상대 혹은 연인이 되어 주겠습니다. 추녀인 당신에게 반해버린 취향 독특한 CEO 역할이죠. 유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박 여사와 신 부회장은 시한그룹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들은 다른 맞선 자리로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당신을 팔아넘기기 위해 혈안이 되겠죠. 당신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그리고 지독하게 위험했다. 그녀의 적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줄 방패를 자처했지만 그 방패는 언제든 그녀를 겨눌 칼이 될 수도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유나가 물었다. 해강 리조트 사업에 대한 모든 것. 신강우 부회장이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그가 접촉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 그리고 그가 숨기려는 비자금의 흐름까지.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은 시안그룹의 대표입니다. 진성의 경쟁자라고요. 유나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당신이야말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진성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 아닌가요? 강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물론이죠. 나는 사업가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는 신강우 부회장처럼 회사를 좀먹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신강우가 저지르는 짓은 시장의 룰을 깨는 겁니다. 그는 진성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어요. 나는 그가 망쳐놓은 폐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성과 경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SY 글로벌 인베스트의 오너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건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SY 글로벌 인베스트.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알고 있었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그녀의 목줄을 쥔 채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제안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거절한다면? 그녀가 마지막 시험을 던졌다. 거절한다면? 강민주는 잠시 말을 골랐다. 글쎄요. 나는 이 낡은 서점에서 진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사실은 천재적인 익명 투자자였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떠들고 다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박 여사에게 당신의 훌륭한 연기력에 대해 칭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외통수였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신강우와 박 여사라는 늑대들을 피하려다. 강민준이라는 호랑이를 만난 격이었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적어도 거래라는 것을 할 줄 알았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거래하죠.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요. 유나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기로 했다. 정보를 주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움직여야 해요. 내가 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강우가 추진하는 불법적인 공급업체 라인을 시한그룹의 힘으로 공격해 주세요. 그녀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그의 힘을 이용하는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민주는 잠시 놀란 듯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코너에 몰린 쥐를 예상했지만 발톱을 세우는 암표범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그 조건 받아들이죠. 파트너로서 그는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그 차갑고 단단한 손을 맞잡았다. 계약 성립이군요. 강민준이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두 번째 연극이 시작됩니다. 신유나 씨. 이번 무대에서는 당신의 그 거짓 연기를 마음껏 사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서점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유나는 자신의 손에 남은 그의 차가운 온기를 느끼며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음을 직감했다. 강민준과의 거래가 성사된 다음 날부터 신유나의 이중 생활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성그룹 로비였다. 박혜진 여사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라며 억지로 그녀를 회사로 끌고 온 것이었다. 강 대표가 오늘 우리 회사에 볼 일이 있다더구나. 오다 가다 마주치기라도 해야지. 박 여사의 목소리는 지난번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탐욕스러운 기대감으로 번들거렸다. 유나는 오늘도 완벽한 추녀의 모습이었다. 샛노란 트위드 원피스에 기괴한 녹색 하이힐. 뿔테 안경 너머의 눈화장은 어제보다 더욱 과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일부러 다리를 덜덜 떨며 멍청하게 잡지를 뒤적였다. 박 여사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찼지만 시안그룹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놓칠 수 없다는 듯 인내했다. 정확히 약속된 11시 강민준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로비로 들어섰다. 묵직한 존재감에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유나의 등을 떠밀며 달려나갔다. 어머, 강 대표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여긴 어쩐 일로? 강민주는 박 여사에게 가볍게 목례했지만 그의 시선은 곧장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혐오가 아니었다. 지난번 서점에서 만났던 그 꿰뚫어보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묘한 흥미와 반가움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독특한 취향을 가진 CEO를 연기하고 있었다. 신유나 씨를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강민주는 유나에게 다가가 그녀가 떨어뜨린 잡지를 주워주었다. 오늘 화장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유나 씨. 그는 칭찬인지 비꼼인지 모를 말을 태연하게 내뱉었다. 유나는 어머, 고마워요 라고 더듬거리며 얼굴을 붉히는 연기를 했다. 그녀의 샛노란 원피스를 본 박 여사와 신강우의 비서가 경악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신강우는 자신의 사무실 창밖으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강민준, 저 여우 같은 놈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일까? 저런 멍청하고 볼품없는 계집애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가늠하기 위해 체스판을 노려보듯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날 밤 유나는 저택을 빠져나와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SY 글로벌 인베스트의 실제 본거지이자 그녀가 그림자, 섀도우로 활동하는 비밀 기지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원룸이었지만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슈퍼컴퓨터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이곳의 진짜 용도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추녀의 가발과 의상을 벗어 던지고 검은 터틀넥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낮 동안 바보 상속녀로 연기하며 모은 모든 조각난 정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신강우의 일정, 그가 통화한 인물들의 목록, 그리고 해강 리조트 사업 계획서에 숨겨진 부록. 그녀는 진성그룹의 메인 서버에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접근했다. 모니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떠올랐다. 신강우는 리조트 건설 자재를 공급할 1차 하청업체로 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웠다. 블루스톤, JC, 태산개발. 이 3개의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유나의 분석으로는 실제 사업 이력이 전무한 유령 회사였다. 그들의 목적은 자재 비용을 부풀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유나는 이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어 강민준과 약속한 보안 서버에 업로드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첫 번째 선물, 계약금으로 생각하죠.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민준이 어떻게 움직일 차례인지 볼 시간이었다. 이 연극의 무대 감독은 자신이 되어야 했다. 같은 시각 시안그룹 30층 CEO 집무실. 강민준은 방금 전송된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김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파일이 열리고 신강우의 유령 회사 3곳에 대한 완벽한 분석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다. 자금 흐름도 예상되는 비자금 규모, 심지어 각 회사의 등록 이사들이 신강우의 측근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놀랍군.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김비서 자네 팀이 일주일은 좋게 걸릴 분량이야. 그걸 단 하룻밤 만에 해냈어. 그는 추녀의 촌스러운 노란 드레스와 지금 이 날카로운 분석 자료를 만들어낸 그림자의 모습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 간극이 너무도 아찔해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대표님, 이 정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뢰? 민준이 차갑게 웃었다.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 팩티지. 이 정도 정보를 가진 여자가 왜 5년이나 바보 연기를 하고 있었을까? 그게 더 흥미롭지 않나? 그는 신유나의 전략적 지능에 감탄했다. 그녀는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상대였다. 김비서. 예, 대표님. 당장 우리 그룹의 리스크 관리팀을 소집해 진성그룹의 해강 리조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급업체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해. 특히 블루스톤, JC, 태산개발과 거래하는 모든 2차, 3차 협력사들과의 계약을 전면 보류한다. 민준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시안그룹은 국내 건설 자재 시장의 큰손이었다. 그들이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특정 업체들을 보이콧한다면 그 파장은 진성그룹 하나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신강우의 돈줄을 원천에서부터 조여버리는 강력한 압박이었다. 그는 유나와의 거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진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신강우 부회장의 사무실에서 고함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한그룹, 강민준, 그 개자식이 감히. 신강우는 미쳐 날뛰었다. 해강 리조트 사업의 핵심인 자재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심어둔 유령 회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이었다. 신강우는 부서진 재떨이를 노려보며 숨을 골랐다. 강민준, 그놈이 왜 갑자기. 그는 어제 로비에서 유나에게 웃어 보이던 강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설마 그 멍청한 계집애 때문이라고? 그는 즉시 박 여사를 호출했다. 당장 유나 그의 강민준 대표와 저녁 약속 잡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의 속셈을 알아내. 유나와 민준의 연합은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첫 번째 합을 마쳤다. 그들의 관계는 신뢰가 아닌 철저한 필요와 계산에 의해 유지되었다. 유나는 밤마다 그림자가 되어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정보를 캐냈고, 민주는 낮에는 추녀에게 반한 CEO를 연기하며 밤에는 그 정보로 신강우의 숨통을 조였다. 그들의 세 번째 만남은 한강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중간 점검이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당신 덕분에 숙부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 정보가 정확했으니까. 민준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신강우는 다른 루트를 찾을 거다. 그가 조성한 비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가 필요해. 그 계좌를 찾아내. 그는 파트너에게 냉혹한 요구를 했다.
유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내가 위험해지는 건 상관없다는 거군요. 우린 거래를 했지 서로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 신유나 씨. 민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명심해.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이 게임에서 얻을 게 줄어들어. 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그는 유나의 턱을 가볍게 쥐어 자신을 보게 했다. 그녀의 눈은 뿔테 안경 없이도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의 그 연기에 나도 동참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도 내 기대를 저버리지 마. 당신의 그 숨겨진 전략적 지능, 그게 내가 당신과 거래하는 유일한 이유니까.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거래 이유라는 말로 자신의 매혹을 표현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그렇게 서로의 지능을 담보로 이어지고 있었다. 강민준이 쏘아 올린 신호탄은 신강우의 발밑에 정확히 떨어졌다. 시안그룹이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으로 3개의 유령 회사와의 거래 라인을 차단하자 금융권과 업계의 의심이 순식간에 블루스톤, JC, 태산 개발로 몰렸다. 신강우가 공들여 구축한 비자금 파이프라인이 작동도 하기 전에 막혀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의 집무실은 연일 살얼음판이었다. 강민준. 신강우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너무 정확했다. 마치 내부 정보를 손에 쥐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의 의심은 즉시 그룹 내부의 임원들을 향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재무팀 상무, 혹은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던 다른 계열사 사장. 그는 설마 그 멍청한 조카딸 신유나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초조해졌다. 박혜진 여사와 마주 앉은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강민준이 그 멍청한 애한테 계속 관심을 보인다고 했죠?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니까요. 글쎄 그 흉한 화장이 인상적이라나 뭐라나 취향도 참. 시끄럽소. 신강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강민준의 의도가 뭐든 이대로는 안 돼. 놈이 유나를 방패막이로 쓰든 진짜 관심이 있든 그 연결고리 자체를 끊어버려야겠어. 박 여사가 놀라 물었다. 그럼 시안그룹과의 혼사는요? 혼사. 그놈이 우리 돈줄을 쥐고 흔드는데 혼사가 대수요. 지금은 유나를 시안그룹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놈에게 넘겨야 할 때요. 신강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신유나, 그 애의 평판을 아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바보 상속녀가 아니라 사생활이 문란하고 뒷세계와 연루된 상속녀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 적당한 놈을 하나 붙여서 은밀한 사진을 몇 장 찍는 거요. 호텔에서 나오거나 어두운 골목에서 돈을 건네는 듯한 사진은 흐릿하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시안그룹의 강민준도 더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터였다. 평판이 망가진 유나는 그들이 내미는 어떤 구제책기라 쓰고 통제 가능한 사위라 읽는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박 여사는 그 악독함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 신강우의 탐욕에 동조했다. 한편 신유나는 자신의 비밀 오피스텔에서 신강우의 비자금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는 데 몰두해 있었다. 강민준의 요구는 냉혹했지만 정확했다.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돈이 모이는 저수지를 터뜨려야 했다. 하지만 신강우는 늙은 여우였다. 그는 자금 세탁을 위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복잡한 금융망을 이용하고 있었다. 유나의 해킹 실력으로도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여전히 추녀를 연기하며 박 여사의 성화에 시달렸다. 강 대표님한테서 연락 없니? 너도 좀 적극적으로 해봐. 유나는 멍청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그들의 연극은 꽤나 성공적이어서 적들은
완벽하게 속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 여사를 통한 공식적인 데이트 신청이었다. 장소는 뜻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이었다. 박 여사는 미술관이라는 말에 경악했지만 상대가 강민준이기에 군말 없이 유나를 내몰았다. 유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보라색 섀도우와 주황색 립스틱으로 무장했다. 미술관은 한산했다. 강민준은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거대한 설치 미술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유나의 기괴한 차림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두 사람은 다른 관람객들의 기묘한 시선을 받으며 그림 앞을 걸었다. 그들의 연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한적한 갤러리에 들어섰을 때 강민준이 거대한 흑백 사진 앞에서 멈췄다. 그림자를 이용해 함정을 표현한 난해한 작품이었다. 그가 유나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이 작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찍는 걸로 유명하죠. 유나는 그의 의도를 즉각 알아챘다. 보이지 않는 것? 그녀가 멍청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민준이 그림을 응시하며 말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 같은 것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찍히는 사진은 때론 진실을 왜곡하죠. 그의 경고는 짧고 간결했다. 어둠, 사진, 함정. 유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신강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거래는 거래였다. 그는 정보를 주었고 살아남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어머, 그림이 너무 무섭네요. 우리 다른 거 봐요. 유나는 과장되게 팔을 흔들며 그의 팔짱을 꼈다. 연극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박 여사가 유나를 불렀다. 유나야, 네가 하도 답답하게 구니. 내가 네 아버지의 오랜 지인분께 부탁해뒀다. 널 도와주실 분이야. 오늘 밤 10시에 성북동의 한 갤러리로 가보렴. 운전기사는 내가 다른 데 보냈다. 이건 중요한 만남이니 오늘은 그 이상한 화장 좀 지우고 평범하게 가. 올 것이 왔구나. 유나는 직감했다. 평범하게 가라는 말. 그것은 추녀가 아닌 신유나 본체를 노리겠다는 뜻이었다. 성북동 갤러리, 밤 10시, 혼자, 함정의 모든 요소가 갖춰졌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녀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백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밤 10시. 유나는 박 여사가 말한 대로 평범하게 입었다. 검은색 터틀넥과 슬랙스. 하지만 그녀가 평범하게 입었다는 것은 곧 그림자, 샤도우가 활동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손목시계는 고성능 녹음기였고 브로치에는 초소형 보디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갤러리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내렸다. 갤러리는 불이 꺼져 있었다. 유나가 주변을 살피며 갤러리 입구로 다가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험악한 인상에 누가 봐도 전문 해결사 같은 남자였다. 신유나 씨, 오랜만입니다. 남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는 다른 쪽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돈 봉투를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했다. 이거 저번에 말씀하신 물건 값입니다. 바로 그때였다. 찰칵, 찰칵. 골목 반대편에 주차된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완벽한 연출이었다. 상속녀 신유나 어두운 골목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와 수상한 돈거래.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만한 자극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남자가 돈 봉투를 쥐어주려 팔을 잡는 순간 유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몸의 중심을 낮췄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혹독하게 배운 특공 무술로
남자의 손목을 꺾어 봉투를 떨어뜨렸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남자가 고통으로 쓰러지자 유나는 승합차를 향해 소리쳤다. 누구야? 신강우가 보냈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보디캠은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승합차 안의 사진기사가 당황해 차를 출발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유나가 이곳에 오기 전 이미 자신의 보안팀을 골목 양쪽에 배치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유나의 보안팀이 승합차를 막아서고 사진기사를 끌어냈다. 유나는 사진기사의 카메라를 빼앗아 메모리 카드를 뽑았다. 그리고 겁에 질린 남자에게 다가가 손목시계 녹음기를 내밀었다. 말해. 누가 시켰지? 신강우 부회장. 아니면 박혜진 여사. 남자는 유나의 살기 어린 눈빛에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유나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메모리 카드 속 스캔들 사진과 남자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사진기사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신강우 측근과의 통화 기록을 하나로 묶었다. 그녀는 이 파일을 강민준에게 전송했다. 메시지는 짧았다. 신강우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군요. 당신이 원하던 저수지의 좌표를 찾기 전에 이 쓰레기부터 치워야겠습니다. 파일을 확인한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늦은 밤 위스키를 따랐다. 음성 파일 속에서 들려오는 유나의 냉정한 신문 목소리.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함정을 역으로 사냥했다. 그는 그녀의 거짓 연기가 아니라 그 연기 뒤에 숨겨진 잔혹할 정도의 치밀함과 강인함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진성그룹 20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의 정적 속에서 오직 신강우 부회장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는 지난밤 신유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강민준의 압박은 날마다 거세지고 자금줄은 막혔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돌파구는 이사회였다. 그는 해강 리조트 프로젝트의 긴급 승인을 받기 위해 오늘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사들이 제대로 된 검토를 하기도 전에 그룹의 막대한 예비 자금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도록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화려한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워놓고 허황된 수익률과 장밋빛 미래를 열변했다.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의실에 앉은 열댓 명의 이사들은 대부분 신강우의 사람들이거나 그의 기세에 눌려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불편한 듯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신강우는 승리를 예감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진성그룹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것입니다. 지금 즉시 승인 동의안을. 그때였다. 쿵. 묵직한 회의실 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신강우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신유나였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신강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오늘의 신유나는 추녀가 아니었다. 샛노란 드레스도 괴상한 화장도 뿔테 안경도 없었다. 그렇다고 상속녀의 화려함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에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들이 알던 바보 공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차갑고 지적인 낯선 여자였다. 박 여사 쪽 라인에 서 있던 한 이사가 헛기침을 했다. 유나 아가씨, 여긴. 어떻게? 신강우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경악을 감추고
즉시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조롱을 터뜨렸다. 하, 이게 누구신가? 우리 조카님 아니신가? 유나야, 여긴 네가 소꿉놀이 하러 올 때가 아니란다. 그는 경비원을 부르려는 듯 손짓했다. 회의 중이니 어서 나가보거라.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등장이 그저 귀찮은 해프닝일 뿐이라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신강우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에 몇몇 이사들이 당황하며 눈을 피했다. 유나는 마침내 신강우가 서 있는 단상 앞에 멈춰섰다. 숙부님,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숙부님의 발표 자료 방금 밖에서 모니터로 잘 들었습니다. 뭐라고? 신강우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너무 허술해서요. 유나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허술하다니. 저 멍청한 계집애가 감히. 신강우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기 시작했다. 네가 감히. 유나는 그의 분노를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작은 USB 하나를 프리젠테이션 컴퓨터에 망설임 없이 꽂았다. 신강우가 미처 제지할 틈도 없었다. 그가 열변하던 장밋빛 수익률 그래프가 사라지고 화면에는 새까만 배경에 흰색 숫자들이 가득한 복잡한 데이터 시트가 떠올랐다. 이게 뭐야? 신강우가 소리쳤다. 숙부님의 해강 리조트 사업 계획서 원본 데이터입니다. 유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다. 숙부님은 1차 연도 예상 수익률을 23%로 잡으셨더군요. 하지만 이 수치는 경쟁사인 시안그룹이 3년 전에 오픈한 블루하임 리조트의 최고 성수기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국내 신규 리조트의 1차 연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8%입니다. 숙부님의 계획은 업계 평균의 300%를 뛰어넘는 기적에 가까운 수치죠. 어떤 근거로 이 수치를 산출하셨는지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신강우가 말을 더듬었다. 그는 저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유나가 어떻게 저런 분석을 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유나는 그에게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자재 공급 계약서 목록이었다. 블루스톤, JC, 태산개발, 이 3개의 1차 공급 업체. 숙부님은 이 회사들과 독점 계약을 맺으셨더군요. 시안그룹이 문제 삼았던 바로 그 회사들입니다. 유나가 한 이사를 지목했다. 김 이사님. 이사님은 재무 전문가시죠. 여기 철근 공급 단가를 봐주세요. 시가 대비 280%입니다. 시멘트는 310%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이십니까? 김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유나가 차갑게 동의했다. 이 계획서대로라면 우리는 리조트를 짓기도 전에 이미 공사비의 60%를 이 유령 회사들에게 상납하게 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배임. 그 치명적인 단어가 회의실을 강타했다. 이사들은 더 이상 신강우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걸린 문제임을 직감했다. 신 부회장,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 회사들 실체가 있긴 한 겁니까? 이런 걸 승인하라고 우릴 부른 거요? 신강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유나를 노려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해?
이까지 숫자 노름으로 그는 유나에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유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숫자 노름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가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다. 화면에는 스위스의 한 은행 로고와 함께 복잡한 계좌 이체 흐름도가 나타났다. 비록 최종 목적지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그 흐름은 명백히 신강우가 세운 유령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신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너, 저는 진성그룹의 대주주입니다. 유나가 선언하듯 말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이후 숙부님께서 그룹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강 리조트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 및 신강우 부회장님에 대한 특별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신강우의 동무대였던 이사회는 이제 완벽하게 신유나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이사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동의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특별 감사에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신강우는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유나를 자신이 5년간 멍청한 인형이라고 비웃었던 그 조카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역할을 마쳤다는 듯 단상에서 조용히 내려왔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신강우를 지나쳐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녀는 신강우를 향해 돌아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추녀의 멍청한 웃음이 아닌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였다. 숙부님,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신강우 부회장의 집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최고급 원목 책상은 서류와 깨진 유리 조각으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 걸린 추상화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감사, 특별 감사라고. 신강우가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으며 으르렁거렸다. 이사회의 반란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정보였다. 그 멍청한 인형 같던 신유나가 어떻게 그 완벽한 재무 분석 자료와 해외 계좌 흐름도까지 손에 넣었단 말인가. 스파이,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박혜진 여사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유나를 탓하지 않았다. 유나는 그저 총구였을 뿐 방아쇠를 당긴 자는 따로 있다고 확신했다. 신강우는 이제야 유나가 단순한 바보가 아님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고는 믿지 못했다. 그는 유나의 배후, 그 내부의 적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신강우는 즉시 자신의 핵심 측근들을 소집했다. 당장 알아내. 누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쳤는지. 재무팀이든 기획실이든 싹 다 뒤져. 유나 그년에게 그 자료를 넘긴 놈.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니까. 그의 광기 어린 분노는 그룹 전체의 보안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공포를 조장했다. 진성그룹은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을 색출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 신유나는 자신의 비밀 오피스텔 모니터로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강우가 발작적으로 보안팀을 움직이고 무고한 직원들을 족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그녀는 이사회의 승리가 1라운드에 불과함을 알았다. 특별 감사라. 숙부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고 감사팀을 매수하려 들겠지. 내부의 칼날은 무뎠다. 신강우가 반격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에게는 외부에서 터뜨릴 강력한 폭탄이 필요했다. 신강우가 더 이상 내부 통제에만 신경 쓸 수 없도록
그룹 전체를 흔들어 버릴 충격 요법. 지금이 바로 그녀가 5년간 공들여 키워온 또 다른 자아, 그림자, 섀도우가 무대에 오를 때였다. SY 글로벌 인베스트는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었다. 재계에서 그림자는 베일에 쌓인,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정보 분석가이자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 그림자가 특정 기업에 대한 부정적 리포트를 내는 날은 그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날이었다. 유나는 그 그림자의 명성을 신강우를 향한 저격총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사회에서 공개했던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녀는 지난밤 신강우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며 확보했던 청부업자의 자백과 그 배후에 신강우의 비서실이 있다는 증거까지 포함시켰다. 단순한 배임이 아니라 상속녀에 대한 범죄까지 엮는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그림자의 이름으로 재구성했다. 진성그룹 신강우 부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도덕적 해이 심층 보고서. 이 파일은 그녀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가장 신뢰받는 경제 전문 기자의 보안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유나는 타이머를 설정했다. 정확히 내일 아침 9시 주식 시장이 열리는 순간에 기사가 터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진성그룹은 두 번째 핵폭탄을 맞았다. 단독 재계의 그림자, 진성그룹 비자금 의혹 폭로, 신강우 부회장, 유령 회사 통해 수백억 대 횡령 정황.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언론사 일면을 장식했다. 내부 감사 소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급력이 컸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내다 팔았고 신강우의 유령 회사 3곳은 즉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신강우는 이제 내부의 스파이를 찾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당장 검찰의 소환에 대비하고 폭락하는 주가를 방어해야 했다. 그는 그림자라는 정체불명의 저격수에게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그는 이제 유나가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내부 스파이와 정체모를 그림자라는 두 명의 적과 싸워야 했다. 같은 시각 시안그룹 강민준 대표의 집무실. 그는 모니터에 뜬 그림자의 보고서를 스크롤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옆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지만 민주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보고서의 특정 부분, 자금 흐름을 분석한 도표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분석 스타일, 이 데이터 시각화 방식, 그것은 자신이 신유나에게서 선물로 받았던 그 파일의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SY 글로벌 인베스트의 최근 5년간 투자 포트폴리오와 그림자가 저격했던 기업들의 목록을 대조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몇 분 만에 나왔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표님, 믿기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기업들은 모두 SY 글로벌 인베스트가 사전에 공매도를 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스타트업들은 모두 SY가 초기에 투자한 곳들입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SY 글로벌 인베스트, 신유나, 그리고 그림자. 그 셋은 모두 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바보 상속녀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추녀 연기를 하는 가련한 피해자라고 동정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이 판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의 거짓 연기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심에 가까운 매혹이었다. 그는 지난 맞선에서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과장된 화장과 촌스러운 드레스. 그는 그것을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연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그것은 절박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오만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그의 동정이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며 자신을 그 시간을 벌어줄 장기말로 잠시 이용했을 뿐이다. 강민주는 처음으로 패배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지독한 매혹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거짓 연기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연기 뒤에 숨어 있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진짜를 경외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이 지독한 게임의 설계자였다. 신유나. 그는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의 감정은 연민에서 순수한 존경심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림자의 폭격은 신강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주가 폭락 사태는 즉각적인 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으로 번졌고,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명분이 없었다. 언론은 연일 진성그룹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신강우는 이제 그룹 회장이 아니라 수백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갇힌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을 실감했다. 그의 분노는 내부 스파이나 그림자를 향한 막연한 원망을 넘어섰다. 그는 이 모든 그림의 중심에 이사회장에서 그를 얼어붙게 했던 그 차가운 눈빛, 바로 신유나가 있음을 뒤늦게, 그러나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 멍청한 연기는 자신을 속이기 위한 기만극이었으며 자신은 그 어린 계집애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던 것이다. 굴욕감과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유나, 신유나, 그는 부서진 유리잔 조각을 손에 쥔 채 으르렁거렸다. 전략, 정보, 이사회, 모든 합법적인 게임에서 그는 완패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카드는 없었다. 아니, 단 하나 가장 원시적이고 확실한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는 피가 배어나오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네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게 끝나. 그의 머릿속은 광기로 번뜩였다. 신유나가 사라진다면? 그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다면? 모든 상속 절차는 중단되고 후견인이자 그룹의 실권자인 자신이 모든 것을 수습하게 될 터였다. 비자금 수사, 주가 폭락,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상속녀가 사라진다면 채권단과 주주들은 그룹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설픈 해결사들을 쓰지 않았다. 그는 수학이 넘어 수년간 자신의 더러운 뒤처리를 해왔던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이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신유나를 정리해. 교통사고든 실족사든 완벽한 사고여야 해.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건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신강우 부회장 자택에서 집거 중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그의 비서실장이 블랙독으로 알려진 해결사 팀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블랙독,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민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들은 단순한 청부업자가 아니라 제거 전문팀이었다. 신유나는 현재 비밀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움직임은 없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그림자 보고서가 터진 순간부터 이 상황을 예견했다. 신유나는 신강우를 너무 몰아붙였다. 특히 그 보고서에 지난번의 납치 미수 사건까지 포함시킨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것은 신강우에게 나는 네가 이런 더러운 짓까지 하는 걸 안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짐승을 자극한 꼴이 되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보안팀 전원 신유나의 오피스텔로 이동시켜. 그녀가 건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막아. 하지만 대표님, 그녀가 저희의 접근을 허용할 내 명령이다. 이건 거래가 아니야.
보호다. 민준이 코트를 집어들며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전략적 지능을 존경했지만 그녀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신강우의 마지막 발악을 과소평가했다. 민주는 직접 차를 몰았다. 그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밤의 도시를 가르며 질주했다. 쏟아지는 폭우가 차창을 거세게 때렸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가 오피스텔 근처에 다다랐을 때 무전기에서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표님, 놓쳤습니다. 신윤아 씨가 저희 팀보다 한 발 앞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택시를 젠장. 민준이 핸들을 거칠게 꺾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 거지? 저택? 아니면 제3의 장소? 차량 번호 서울 33바사 XXX. 현재 한남대교 남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즉시 내비게이션에 잡힌 택시의 경로를 따라잡기 위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보안팀을 따돌리고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믿지 않는 그림자였다. 비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다. 윤아가 탄 택시는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 저택으로 향하는 한적한 2차선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신강우의 반격을 예상했지만 그것이 이토록 빠르고 물리적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 주변에 낯선 자들이 배치되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급히 빠져나온 참이었다. 그때였다. 뒤에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윤아가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거대한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아저씨, 피해요. 윤아가 소리쳤다. 택시기사가 겁에 질려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도로는 좁았고 빗길에 미끄러졌다. 끼익.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덤프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 목적은 분명했다. 택시를 통째로 뭉개버리려는 것이었다. 윤아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쾅 찢어지는 금속음과 함께 덤프트럭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녀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는 그 충격으로 도로 밖 안전한 잔디밭으로 튕겨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원래 있던 자리, 덤프트럭이 미처 피하지 못한 검은색 세단을 그대로 덮쳤다. 덤프트럭의 육중한 범퍼 아래 검은색 세단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윤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누군가 그녀 대신 트럭을 막아섰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기어 나왔다. 폭우 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마이바흐. 강민준의 차였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차로 달려갔다. 덤프트럭 운전사는 일이 꼬인 것을 깨닫고는 차를 후진시켜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에 도착한 민준의 보안팀 차량들이 그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윤아는 구겨진 마이바흐의 운전석 문을 미친 듯이 잡아당겼다. 문이 겨우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강민준이 에어백 위로 쓰러져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뒤섞이고 있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윤아의 얼음 가면 이 산산조각 났다. 강민준. 정신 차려요. 강민준.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젖은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는 듯했다. 당신, 그림자. 그가 밭은 숨을 내뱉었다. 그 보고서 너무 과했어. 늙은 쥐를 구석에 몰면 물기 마련이지.
그는 그녀가 실수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실수를 막으러 왔음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유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다. 이건 당신 같은 설계자가 저런 단순한 폭력 브루트 포스에 당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는 그녀의 연기가 아닌 그녀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었던 것이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차가운 빛 속에서 피 흘리는 남자를 끌어안았다. 자신의 전략이 불러온 끔찍한 대가였다. 그리고 그 대가를 그녀의 연기를 꿰뚫어 본 유일한 남자가 대신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복수심에 뜨거운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진성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화약고 같았다. 2주 전 올림픽대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강민준 대표가 중태에 빠지고 신윤아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밤 이후 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오늘은 진성그룹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단상 한가운데 신강우 부회장이 수척하지만 여전히 도끼 서린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비극적 사고와 외부 세력의 음해로 몰아가려 했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룹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그는 비통한 표정을 연기했다. 박혜진 여사는 그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손수건만 만지작거렸다. 신강우 부회장은 물러나라. 횡령 혐의부터 해명해 주주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림자의 폭로와 검찰 수사, 그리고 대표이사의 살인 미수 의혹까지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신강우는 이 혼란을 이용해 의결권을 위임받아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쿵. 주총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그곳에는 신윤아가 서 있었다. 추녀의 기괴한 화장도, 그림자의 어두운 터틀넥도 아니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옅은 화장으로 드러난 그녀의 본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분노와 2주 전의 절망과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 몇 명을 대동한 채 주주들 사이의 통로를 천천히 걸어 단상을 향했다. 또각,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신강우의 심장을 옥죄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신강우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윤아, 네가 감히 여길. 유나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대주주 신윤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신강우 부회장의 해임안과 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한 안건을 상정하러 왔습니다. 해임, 내년이 감히. 신강우가 고함을 질렀다. 너는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숙부까지. 그는 유나를 정신 나간 상속녀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유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주총회장 대형 스크린에 신강우의 장밋빛 미래가 아닌 검은 자금의 흐름도가 떠올랐다. 이사회에서 저는 숙부님의 배임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저수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은 스위스를 넘어 파나마의 한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가리켰다. 그 계좌의 실소 유주. 화면이 확대되자 그곳에는 신강우의 이름이 아닌 박혜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신강우는 박 여사를 비자금의 최종 세탁 창구이자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이다. 신강우의 시선이 박 여사에게 향했다.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횡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다음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블랙독이라 불리는 해결사 팀의 프로필과 그들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 떴다. 입금자는 신강우의 비서실장이었다. 이들은 사고를 전문으로 위장하는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신강우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증거 있어. 네가 저놈들과 날 연결시킬 증거가 있냐고. 그는 유나가 증거를 찾지 못했을 거라 확신했다. 블랙독은 꼬리를 잡히지 않는 유령들이었다. 증거. 유나가 차갑게 읊조렸다. 2주 전 저를 죽이려 했던 덤프트럭 운전사의 자백 영상입니다. 그녀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멍든 얼굴의 운전사가 겁에 질려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신강우 부회장님의 비서실장이 정리하라고 돈을 주총 회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살인자, 당장 끌어내. 신강우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단상에서 고립되었다. 조작이다. 저건 강요된 자백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리고 시안그룹, 강민준 그놈도 한패야. 그놈이 우리 회사를 먹으려고. 그 발언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신 부회장. 바로 그때 스크린 속 운전사의 얼굴이 사라지고 다른 영상이 연결되었다. 병원 VIP실, 붕대를 감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한 강민준이 화면에 나타났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그가 살아있었다. 강 대표. 유나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민준의 시선이 잠시 그녀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안심과 따뜻함이 스쳤다. 그는 다시 신강우를 노려보았다. 신강우 부회장. 당신은 시한그룹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신 부회장은 해강 리조트건을 빌미로 시한그룹의 내부망을 해킹하려 시도했습니다. 민준이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화면에는 신강우 측이 시한그룹 서버에 침투하려 했던 로그 기록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또한 민준이 말을 이었다. 2주 전 사고 현장, 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빗속을 질주하던 덤프트럭이 유나의 택시를 덮치려던 순간 민준의 마이바흐가 끼어들어 택시를 밀어내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의 증거였다. 강민준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시한그룹은 오늘부로 진성그룹의 최대 주주 신유나 씨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신강우 부회장의 살인미수 및 경영비리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나의 내부 증거와 민준의 외부 증거가 완벽하게 결합했다. 박혜진 여사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난 몰랐어요. 저 사람이 시킨 거야. 신강우가 다 한 짓이야. 그녀는 자신의 살기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신강우는 탈출구를 찾듯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총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신강우 씨, 횡령, 배임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혜진 씨, 비자금 은닉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신강우는 짐승처럼 발악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가 유나의 곁을 지나쳐 끌려가며 그는 피눈물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년이 유나는 그를 그저 무표정하게
그러나 깊은 연민도 승리의 기쁨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지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5년간의 길고 지독했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스크린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강민준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지독했던 폭우가 쏟아지던 밤으로부터 3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고 서울의 하늘은 숨막히는 장마 대신 높고 푸른 가을빛을 되찾았다. 진성그룹 30층 회장 집무실의 주인도 바뀌었다. 신강우의 사치스럽고 위압적이던 집기들은 모두 치워졌다. 그 자리에는 창업주의자 신윤아의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했던 단정하고 기품 있는 가구들이 다시 채워졌다. 신윤아는 창가에 서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은색 정장을 입지 않았다.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스웨터와 와이드 팬츠 차림은 이사회장을 압도하던 전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경영자의 모습이었다. 지난 3개월은 전쟁보다 더 치열했다. 신강우와 박혜진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차고 넘쳤다. 윤아는 주주총회 직후 그룹의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그림자로서 축적했던 막대한 자본을 그룹에 긴급 수혈하여 급한 불을 껐고 내부 감사팀을 전면 개편하여 신강우가 심어둔 기생충들을 모조리 척결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다. 시안그룹의 강민준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으시라고 해요.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이었다. 3개월 전 구급차에 실려가던 창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이마에는 그날의 흔적처럼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는 오히려 그의 차가운 인상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오랜만입니다. 신 회장. 그가 먼저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녀를 시험하거나 분석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오직 동등한 파트너를 대하는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환영합니다. 강 대표. 윤아도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날 밤 빗속에서 그의 피 묻은 손을 잡았던 기억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눌렀다. 오늘은 공적인 자리였다. 두 사람은 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진성, 시안그룹 간 전략적 제휴 및 해강 리조트 공동 개발 협약서가 놓여 있었다. 신강우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해강 리조트 사업은 윤아의 손에서 완전히 재설계되었다. 시안그룹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김 비서가 보낸 수정안은 검토했습니다. 시안그룹의 요구 조건이 너무 관대하더군요. 윤아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강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관대한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거죠. 진성그룹은 이미 신강우 부회장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시안그룹은 무너진 파트너에게서 이익을 뜯어낼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진성그룹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의 시선이 윤아에게 고정되었다. 두 사람은 협약서의 마지막 조항들을 검토하고 각자의 자리에 서명했다. 지난 몇 달간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두 그룹 간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고 거대한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민주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이제 공적인 이야기는 끝난 것 같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아가 서 있던 창가로 걸어갔다. 윤아도 그를 따라 일어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사무실, 이제야 주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숙부님의 물건들을 치우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어요. 유나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 촌스러운 뿔테 안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준이 불쑥 물었다. 유나는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창고 어딘가에 있겠죠. 버릴 수는 없었어요. 지난 5년간 나를 지켜준 유일한 갑옷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낮게 가라앉았다. 그 갑옷은 지독하게 외롭고 무거웠다. 강민주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갑옷 참 훌륭했습니다. 내가 본 그 어떤 명품 갑옷보다도 견고하고 또 아름다웠죠. 아름다웠다고요? 유나가 되물었다. 그 끔찍한 화장과 촌스러운 옷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했다. 네, 그는 진지했다. 사람들은 내가 당신의 그 거짓 연기에 속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시한그룹 CEO가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취향을 가졌다고 비웃을 수도 있겠죠.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하지만 난 진심으로 그 연기를 사랑했습니다. 유나는 숨을 참았다. 그녀의 심장이 이사회장에서도 살인 미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심장이 이 남자 앞에서 속절없이 떨리고 있었다. 왜죠? 그건 전부 가짜였어요. 아니요. 민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이 유일한 진짜였습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신윤아 씨, 당신이 연기한 그 추녀는 내가 평생 본 그 어떤 고고하고 진실해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더 진실했습니다. 그 엉터리 화장과 과장된 몸짓 속에서 나는 유일하게 당신의 진짜 의지를 봤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이어졌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결의. 그 연기야말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본질이었어. 나는 그 연약한 가면에 반한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을 쓰고 5년을 버텨낸 당신의 그 강인한 본질에 매료된 겁니다. 그는 그 거짓 연기가 얼마나 절박한 생존의 외침이었는지, 그 그림자가 얼마나 치열한 복수의 칼날이었는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연극의 상대역이 되어 주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녀의 본질을 지켜냈다. 유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추녀도 그림자도 바보 상속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신유나였다. 이제 연극은 끝났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렇죠. 강민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흉터를 남긴 이마로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기댔다. 이제부터는 신유나 회장과 강민준 대표의 진짜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는 파트너로서 함께 서고 싶군요. 유나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온기가 그날 빗속의 차가움을 완전히 녹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진성그룹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하는 첫 번째 진짜 아침이었다.